2001년의 어느 흐릿한 오후, 한진우의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난 7년간 그의 집은 아내 민서희가 사라진 1994년 그날에 박제된 박물관과도 같았다. 모든 물건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먼지 쌓인 공기 속에는 희미한 그녀의 향기가 맴도는 듯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길고 긴 겨울을 깨뜨리는 균열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선 가방과 민서희라는 이름, 그리고 서울역 인근이라는 단어를 나열했다. 유령처럼 살아온 그에게 그 전화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고통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현재 42살의 한진우는 한때 유망한 건축가였지만 이제 그의 설계도는 슬픔의 지도를 그리는 데만 사용될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7년의 세월이 남긴 고뇌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먼지 쌓인 작업실에는 그가 아내와 함께 꿈꿨던, 하지만 결코 지어지지 못한 건물들의 모형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가 이사를 가거나 집안의 무언가를 바꾸기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추억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언젠가 서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집, 오직 그녀만을 위해 시간이 멈춘 공간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비이성적인 희망의 끈이었다. 그의 기억은 끊임없이 1994년의 서울역을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과 익명의 얼굴들로 가득 찬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미로, 그곳이 바로 그가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였다.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전 작별 인사를 하며 짓던 그녀의 미소는 지난 2055일 동안 그의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는 필름이었다. 서울역이라는 공간 그 자체는 그의 상실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부족했던 CCTV와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불안감, 연이어 터지던 대형 사건 사고들은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완벽한 배경을 제공했고, 한진우의 삶에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 2001년,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마침내 아내의 가방과 마주했다.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얼룩졌지만 가죽 스트랩에 그녀가 직접 수놓았던 작은 꽃자수는 선명했다. 그것은 분명히 서희의 것이었다. 7년 만에 만져보는 그녀의 흔적, 그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은 마치 유령과 조우하는 듯한 압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늙은 형사는 연민과 직업적 무심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지켜봤다. 진우에게 그 가방을 드는 것은 그의 잃어버린 삶의 한 조각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았다. 7년간의 침묵과 슬픔, 숨막히는 불확실성의 무게가 이 낡은 가방 하나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다. 차가운 철제 테이블 위에 가방 속 유품들이 하나씩 펼쳐졌다.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꽂힌 지갑, 반쯤 사용한 립스틱, 한 구절에 밑줄이 그어진 시집. 이것들은 그가 알던 여자, 그가 애도했던 아내의 유물이었다. 모든 물건이 심장을 찌르는 파편이 되어 그녀의 존재와 갑작스러운 부재를 동시에 증명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했던 평범한 삶의 세부 사항들과의 가슴 아픈 재회였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에서 함께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쓸어보았다. 시간에 의해 영원히 박제된 그 행복한 순간은 깊은 고독과 미해결의 슬픔만이 남은 그의 현재를 잔인하게 조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가 7년간 붙들고 있던 기억의 서사와 어긋나는 이질적인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물품 보관함 열쇠,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구역의 전당포에서 발행된 영수증. 영수증에 적힌 품목은 그가 선물한 적 없는 값비싼 목걸이였다. 이 물건들은 그의 기억이라는 교향곡에 끼어든 불협화음과 같았다. 그것들은 서희가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또 다른 삶,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일면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완벽하고 온화한 아내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낯선 여자의 불안한 실루엣이 채워나갔다. 가장 충격적인 물건은 마지막에 나왔다. 작고 낡은 가죽 다이어리였다. 그 안에는 그가 알던 그녀의 우아한 글씨가 아닌 해독 불가능한 기호와 암호로 가득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비밀스러운 삶에서 온 외계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이 다이어리는 추억의 기록이 아니라 굳게 잠긴 상자였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누구를 위해, 혹은 누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암호들을 남겼던 것일까?
이 발견은 그의 슬픔을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차가운 감정으로 변모시켰다. 이제 실종된 아내를 찾는 것은 단순히 그녀의 생사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 누구였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무거운 침묵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메웠다. 진우는 눈앞에 놓인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을 막연히 바라보았다. 지난 7년간 그가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비극적이고 무작위적인 납치라는 시나리오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었다. 끔찍한 심연의 입구에 서서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었다. 그는 진실이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설 수는 없었다. 이 미스터리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실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수사의 재개는 박철민 형사의 몫이었다. 정년을 코앞에 둔 그는 이제 서류 작업이나 처리하며 조용한 마무리를 원했다. 7년 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실종 사건은 그의 경력에 남은 유일한 오점이었지만 이제 와서 잿더미를 파헤치고 싶지는 않았다. 한진우의 눈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희망의 불씨를 보며 박 형사는 그것이 곧 잔인한 진실 앞에서 꺼져버릴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처음에는 진우의 집착을 그저 긴 슬픔이 만들어낸 망상이라 여기며 마지못해 사건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다. 그의 피곤한 눈에는 냉소와 체념이 가득했다. 진우에게 첫 번째 단서는 물품 보관함 열쇠였다.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박 형사를 재촉해 청량리역으로 향했다. 박 형사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 확신했지만 절박한 유가족의 마지막 발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서울역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달리 청량리역은 낡고 거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진우는 7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을 보관함을 찾아 헤맸다. 각 보관함의 번호가 그의 눈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마침내 열쇠와 번호가 일치하는 보관함을 찾았다. 녹슨 자물쇠가 철컥하며 풀리는 소리는 마치 과거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진우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는 천천히 보관함의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잊혔던 시간의 무게가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그의 모든 신경이 그 작은 공간 안으로 집중되었다. 보관함 안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내의 행방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다. 더 깊은 미궁으로 그를 밀어넣는 새로운 질문들이었다. 갓난아기의 옷가지 몇 벌, 낡은 신문지에 쌓인 두툼한 현금 뭉치,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 한 통. 가방 안의 물건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고 진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다. 출생증명서는 결정적인 충격이었다. 서류에는 분명 한 아이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민서희가 아니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완전히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다. 진우의 혼란은 곧 메스꺼운 공포로 변해갔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아내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가 알던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그의 뇌리를 스쳤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이상적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서희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보관함에서 발견된 낯선 여자와 그녀를 일치시키려 애썼다. 그의 마음은 의심과 점증하는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한때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비밀로 가득 찬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그들의 행복한 결혼 사진조차 이제는 잘 짜인 거짓말의 일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새로운 증거들을 들고 박 형사를 다시 찾아갔다. 출생증명서와 돈다발을 본 박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비로소 이 사건을 진지하게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경력을 괴롭혔던 유일한 미제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낡은 수사 수첩을 꺼내들고 7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의 다음 단서는 전당포 영수증이었다.
그들은 도시의 낙후된 구역에 위치한 허름한 전당포를 찾아갔다. 기름진 머리를 한 주인은 7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진우와 박 형사를 귀찮은 불청객으로 취급할 뿐이었다. 가게 안의 탁한 공기와 낡은 물건들이 풍기는 곰팡이 냄새는 마치 잊혔던 과거의 비밀들이 썩어가는 냄새 같았다. 박철민 형사는 그의 구식 수사 방식을 꺼내 들었다. 그는 능숙하게 전당포 주인을 압박하며 그의 기억을 흔들었다. 몇 번의 위협적인 질문과 날카로운 눈빛이 오가자 주인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목걸이를 맡겼던 여자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의 묘사는 흐릿했지만 중요한 단서를 추가했다. 그녀는 몹시 절박해 보였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고. 압박이 계속되자 전당포 주인은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목걸이는 디자인이 독특해서 그의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얼마 후 한 수집객에 팔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집가는 90년대의 잔혹함으로 악명 높았던 한 사채업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다. 사채업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조사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극도의 위험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이제 수사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 형사는 진우에게 이쯤에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그 사채업자는 조직과 연계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버린 진우는 거부했다.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다이어리로 눈을 돌렸다. 암호를 해독할 수 없었던 박 형사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옛 동료 암호 해독 전문가를 찾아갔다. 노년의 전문가는 처음에는 낡은 사건에 얽히기를 꺼려했지만 수수께끼 같은 암호들을 보자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마지못해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잊었던 자신의 기술을 다시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전문가의 분석은 곧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암호는 개인적인 상징과 복잡한 치환 암호가 뒤섞인 형태였다. 해독된 첫 문장들은 단편적이었지만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빚은 괴물이다. 그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다른 출구는 없다. 이 문장들은 서희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녀가 겪었을 공포가 암호 너머로 희미하게 전해져 왔다. 암호 해독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진우는 점점 초조해졌다. 매일 밤 그는 다이어리 사본 페이지에 코를 박고 패턴을 찾으려 애썼고 해독 불가능한 기호들 속에서 서희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아내가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해독된 다이어리의 내용들이 점차 하나의 이야기로 맞춰지면서 서희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빚 때문에 풍비박산난 가정 출신이었고 그 빚은 바로 그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서 시작된 것이었다. 서희는 가족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리는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폭로했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진우의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살해당한 이전 연인의 아이였다. 그녀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진우에게 철저히 숨겼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진우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가 알던 아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의 사랑과 결혼은 처음부터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 폭로야말로 진정한 배신이었다. 그가 남편으로서 존재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진우는 그들의 결혼사진 액자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슬픔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혼란의 경류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느꼈다. 아내의 실종 후 7년간 지켜온 그의 수뇌보는 이제 와보니 한심하고 비참한 농담거리에 불과했다.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다이어리에는 그녀의 필사적인 탈출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저축과 자신이 몰래 모아온 돈을 합쳐 빚의 일부를 갚고
아이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자유를 얻으려 했다. 서울역에서의 실종은 처음부터 그녀가 세심하게 계획하고 연출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진우를 속여 완벽한 실종 사건을 꾸몄고 세상의 눈을 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이어리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진우의 분노는 점차 고통스러운 이해로 바뀌어갔다. 그는 그녀가 느꼈을 공포와 아이를 향한 처절한 모성애,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착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가 자신의 위험한 세계에 휘말려 파멸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뒤틀린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진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진우와 박 형사는 마침내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낯선 이름은 민서희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기 전 그녀가 사용했던 진짜 이름이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도망쳐 또 다른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삶은 거짓과 비밀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탑과 같았고 진우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의 연극에 동참했던 셈이다. 암호 해독 전문가는 마침내 실종 당일 날짜가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해독해냈다. 그곳에는 한 항구 도시에 있는 보육원의 주소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절박한 외침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아이를 찾아줘, 안전하게 지켜줘. 이 문장은 유언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했고 마지막 희망을 이 다이어리에 남겼던 것이다. 이제 수색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서희가 살아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그녀의 비밀이 남긴 마지막 흔적, 이제는 7살이 되었을 그 아이를 찾는 것이었다. 진우의 동기 역시 변했다. 더 이상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존재를 찾아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굳은 결심을 한 진우와 이제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박철민 형사는 함께 항구 도시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그들이 밝혀낸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침울했다. 두 남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민서희라는 여자가 남긴 비밀의 비극적인 유산과 마주하기 위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항구 도시의 낡은 보육원은 회색빛 하늘 아래 쓸쓸하게 서 있었다. 바닷바람은 축축하고 차가웠으며 낡은 건물 외벽에 부딪혀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다. 그곳의 풍경은 진우가 서희와 함께 꾸렸던 따뜻한 집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지막 진실이 얼마나 냉혹할지를 예고하는 듯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서는 진우와 박 형사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공기 중에 섞인 짠 내음은 마치 마르지 않는 눈물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슬픔과 연민이 깊게 밴 눈을 가진 노년의 보육원장이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차분한 태도로 그들을 맞았다.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낡고 비좁은 원장실은 오래된 책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침착한 태도 속에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진우와 박 형사를 자리에 앉히고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찻잔을 채웠다. 원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서희가 실종되기 몇 주 전 아들을 맡길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과 자신을 연결하는 충격적인 고리를 밝혔다. 그 악명 높은 사채업자의 공범,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부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참회였다. 순식간에 원장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원장은 죽어가는 아들에게서 들었던 1994년 그 운명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서희는 서울역의 외진 화물 하역장 근처에서 사채업자와 그의 아들을 만났다. 돈을 건네고 아이와 함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마지막 거래였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잔인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사채업자는 그녀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었다. 서희의 순진한 희망은 가장 어두운 절망의 문턱에 서 있었다. 사채업자는 서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범죄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빚은 그가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는 통제의 수단이었다. 돈을 건네받은 후 그는 본색을 드러냈고 언쟁은 순식간에 폭력으로 번졌다. 이성을 잃은 사채업자는 격분하여 서희를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그것은 단지 겁을 주려던 원래의 계획을 넘어선 충동적이고 무자비한 살인이었다. 원장의 아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사채업자는 아들에게 시신을 처리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누구도 찾지 못할 곳에 그녀의 시신을 유기했다. 하지만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인 원장의 아들은 그 혼란 속에서 서희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마지막 흔적마저 없애버릴 수는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철거 예정이던 근처 건물의 환기구 깊숙한 곳에 그 가방을 숨겼다. 그것은 뒤늦은 속죄이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필사적인 행동이었다. 원장은 그의 아들이 그 후 몇 년간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날의 범행은 악몽이 되어 매일 밤 그를 괴롭혔고 결국 병을 얻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아들은 임종 직전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애원했다. 원장은 그 후로 아들의 유언을 가슴에 묻은 채 이 무거운 비밀을 지키며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는 박 형사가 마침내 그 사채업자를 체포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다. 모든 고백이 끝난 후 진우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아이는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놀이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네에 홀로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저기 있습니다. 원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초점은 소년의 얼굴로 향했다. 진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그가 알던 여자의 희미한 잔상이 유령처럼 어려 있었다. 소름 돋는 비밀의 모든 무게가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을 짓눌렀다. 진우는 천천히 놀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잃어버린 과거와 원치 않았던 미래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의 내면처럼 무거웠다. 마침내 그는 아이 앞에 섰다. 그네에 앉아있던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순진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앞에 선 남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아이는 알지 못했다. 진우는 그 작은 얼굴에서 아내의 배신이 남긴 유령과 그녀의 비극적인 삶이 남긴 마지막 생명의 조각을 동시에 보았다. 말문이 막힌 채 그는 그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7년의 세월과 모든 비밀, 슬픔이 응축되는 듯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유명 미제 사건의 해결을 알리고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수갑을 찬 사채업자가 형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는 박철민 형사의 모습도 보였다.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고 살인자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진우에게는 어떠한 해방감이나 승리감도 찾아오지 않았다. 법의 심판은 그의 깊은 개인적 비극에 비하면 공허한 각주처럼 느껴졌다.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새로운 종류의 슬픔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진우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법적으로 그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었지만 이 아이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 주 동안 보육원을 방문하며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서서히 싹트는 책임감이 격렬하게 싸웠다. 그는 아이를 보며 더 이상 서희의 비밀이 아닌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인 외로운 아이를 보았다. 아내의 기만이 낳은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결정은 그의 고통스러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힘겨운 발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이제 한진우와 그의 아들 민준이가 함께 있는 집을 본다. 그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신전이 아니었다. 서희의 물건들 일부는 상자에 담겨 정리되었고 바닥에는 아이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먹하고 조용했지만 가족이 되는 법을 서툴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진우는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힘들어했고 아이는 수줍고 내성적이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작은 소통의 순간들이
그들 사이의 깊은 간극을 조금씩 메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은 1년 후의 서울역이다. 진우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가 마지막으로 서희를 보았던 바로 그 승강장에 서 있다. 역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이제 그에게 이곳은 더 이상 유령이 출몰하는 상실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인파 속에서 아내의 환영을 찾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쳤지만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우는 생각에 잠긴다. 그는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고 결국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밀 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삶은 파괴되었고 그 폐허 위에서 위태롭게 재건되었다.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애처로운 수용에 관한 것이다. 치유가 반드시 과거를 잊거나 완벽한 행복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산산조각난 과거의 파편들로 미래를 건설해 나갈 용기를 찾는 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보여준다.